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하게 된 30대 이혼녀입니다. 얼마 전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갓난 딸아이와 함께 겨우 일상을 회복 중이에요. 제 사연도 라디오에 보내보고 싶었는데 직장 복직을 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휴식 시간에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켜게 되었습니다. 시간 여유 되신다면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해서 서울로 신혼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어요. 그참에 저랑 남편 직장도 이직을 하게 되었죠. 그 탓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저희가 갈라진 셈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서울살이 할 때보다 둘이서 같이 집 구해 서울살이를 하는 것이 확실히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경기도 생활이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일을 다닐 땐 회사랑 집이 가까워서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지옥철 장난 아니더라고요. 왜 출근길을 지옥길이라고 하는 건지 그제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차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저는 남편과 회사가 반대 방향이라서 얻어 탈 수도 없어요. 아무래도 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던 저는 매 순간 출퇴근길의 전쟁이에요. 그래도 퇴근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은 조금만 늦어도 자칫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타는 시간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직해서 업무 환경 적응하기도 바쁜데 지하철에서부터 기운을 쫙 빼버리니까 그저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동료 직원들이 다들 마음이 좋아서 동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회사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데 부장님께서 법인카드로 항상 긁어주세요. 어느 회사를 가나 좋은 상사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다행히 제 회사 부장님은 굉장히 친근하시고 편견 없으신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이 식사 메뉴를 정할 때 보면 부장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드러나요. 전혀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더라고요. 부장님은 메뉴 중에서도 늘 비싼 걸 드십니다. 아마 밑에 직원들이 자기 눈치 볼까봐 그러지 말라고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직하고 나서 부장님 덕분에 적응을 빨리 했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참 옆집 삼촌 같은 느낌이 나는 분이라 이직한 회사에 아주 만족을 했었죠. 출근길만 괜찮다면 경기도로 이사를 선택한 걸 100% 만족했을 겁니다. 부서 동료들과 친해지고 부장님과도 거리낌이 없어지다 보니 서로 식사를 하면 자연스레 대화가 오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새 사원이라서 제게 질문이 몇 번씩 들어와요. 당연히 어디 살고 있는지는 공식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 얘기를 하면서 세트로 떠오르는 지옥철 얘기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카풀 언급을 하더라고요. 부장님께서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묻더니 혼자서 지도를 한번 보셨어요. 그리곤 제게 회사 가는 길이 우리 집을 거쳐가는 방향이니까 출근길에 태워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했어요. 부장님과 친해졌다고는 하지만 단둘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장님 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원들 몇 명 더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도 여직원 한 분이 타고 다닌다고 저보고 같이 합석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놓였고 그때부터 부장님 차를 얻어 타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차에는 저랑 부장님을 포함해서 여직원 2명, 남직원 3명이었어요. 만석이었지만 지옥철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는 출근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로써 제 경기도 삶은 완벽해졌다고 느꼈을 정도라니까요. 카풀, 사실은 당연히 남편한테도 밝혔습니다. 남편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어요. 카풀을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까지도 여유로워졌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아침밥을 겸상할 수 있어서 그것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무난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마트 갈 일이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움직였는데요. 남편 차 조수석에 올라탔는데 조수석 좌석이 제가 늘 앉았던 느낌과 다르게 조정되어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혹시 여기 누가 탄 적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아침에 동료 직원을 카풀한다고 하는 겁니다. 카풀한다고? 왜 말 안 했어? 언제부터 했는데? 뭐, 바빠서 말한다는 게 까먹은 거지. 그 직원도 너처럼 지하철 때문에 골치 아프다길래 어차피 가는 길이라 내가 태워준다고 했어. 남편은 제 질문에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꾸 주제를 돌리려고 딴말을 시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딱히 뭔 말을 더 할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상황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영 찝찝함이 가시지 않길래 그 뒤로 남편을 유심히 주시하게 되었어요. 그대로 며칠이 더 흐른 후 저는 우연히 남편 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금을 귀찮아하는 타입이라 늘 풀려 있어요. 남편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채팅창을 들어가 봤더니 가장 최근 대화창에 의문의 여자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그 여직원과 대화를 많이 한 것 같길래 눌러봤어요. 그렇게 저의 찝찝함은 최대치로 상승해버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카풀해준다는 동료 직원이 여직원이더라고요. 물론 단순히 남편과 같이 출근하는 직원이 여직원이라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여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분 나빠서 그래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연인이라 해도 만무할 만큼 너무 알콩달콩 하더라고요. 여직원이 무슨 아침에 간단한 과일이나 간식, 커피를 챙겨온다고 하면 남편이 눈웃음 보내면서 너무 좋다고 그 어린 여직원을 칭찬하고 띄워주고 난리인 거 있죠. 제일 마지막에 한 멘트에는 심지어 여직원이 남편에게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리님, 내일 봬요. 제 꿈꾸세요.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거기에 남편은 또 뭐라고 답해놓은 줄 아시나요?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는 생전 이모티콘 안 써주던 남편이 그 여직원에게는 사랑의 총알을 쏘는 이모티콘을 보내놨네요. 이건 남편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는 당장 남편에게 가서 숨기지 않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카풀하는 직원이 여직원이었어? 왜 말 안 했어? 그 여직원이랑 단둘이 출근하고 있는 거야? 설마 퇴근도 같이 해? 내 폰 봤냐?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보고 난리야? 카풀하는 게 뭐? 그래 한다. 너도 카풀하면서 뭘 그렇게 정색해?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내가 남직원이랑 단둘이 타고 다니니? 둘이 대화한 거 보니까 그 여직원이랑 아주 신혼부부가 따로 없던데? 같이 출퇴근하는 거면 차만 얻어 타면 되지. 뭐하러 도시락을 싸고 커피를 챙겨오고 난린데. 그리고 당신 회사는 사원이 대리한테 내 꿈꾸라고 그러니? 막 하트 보내고? 아, 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거냐? 야, 너 그거 정신병이야. 내가 무슨 스킨십을 했냐? 모텔을 갔어? 누가 보면 의부증이라고 보겠네. 이상한 소설 좀 쓰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남편은 제게 성질을 와락 내면서 쌍욕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물은 것도 아니고 그날 처음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 저를 정신병 취급까지 하는 남편에게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해준 해명은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 시원하게 찝찝함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되레 욕을 먹어버렸으니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본 의심스러운 정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도 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화가 나고 눈물 나서 서울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랐고 저는 굳이 남편과 있었던 일을 안 숨기고 얘기해줬어요. 난감했던 부모님은
제가 친정이 있다는 걸 몰래 남편에게 연락해서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그날 밤에 남편이 찾아왔는데 친정 부모님께 줄 선물하고 제 것도 챙겨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친정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해. 장모님께서 전화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간 떨어질 뻔했는지 알아? 남의 집 귀한 딸내미 흠집냈다고 생각하실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진짜 아니야. 그 여직원이 애교가 많아서 그랬을 뿐이야. 그 여직원이 애교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그걸 왜 받아주고 있냐고.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랑 하트 이모티콘 주고받고 아침마다 둘이서 도시락 까먹고 하면 좋겠어? 당연히 싫지. 상상만 해도 질투나네. 미안하다.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봤어야 했는데 실수했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그만 집에 돌아가자. 그럼 약속해. 카풀하지 않기로. 나도 다시 지하철 타고 다닐 테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혼자 다녀. 아무도 카풀하지 마. 좀 유치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확실히 싹을 잘라놔야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제 입장을 이해해줬고 카풀도 안 하겠다고 수긍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늦게 남편과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린 그렇게 잠깐의 위기를 넘기고 무난하게 또 잘 살았습니다. 제 출근길은 다시 지옥철이 되었지만 다니다 보니 익숙해져서 괜찮았어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생활운동도 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 차 트렁크에 볼 일이 있어서 남편 차키를 대신 들고 남편 차를 찾은 날이 있었는데요. 할 일을 하다가 우연히 조수석 방향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조수석 좌석이 좀 이상한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조수석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조수석 등받이가 뒤로 확 젖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수석이 젖혀져 있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운전자 행동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조수석을 완전히 젖힐 만한 일이 뭐가 있나요? 알고 계시면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조수석이 뒤로 넘어가 있냐고 말이죠. 아,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갓길에 차 대고 눈 좀 붙였어. 운전하다가 졸리면 조수석에서 그렇게 자는 운전자들 많아. 그럼 운전석을 넘겨서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불편하게 조수석까지 넘어와서 자는 거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전히 많았지만 괜히 더 질문했다가는 싸울까봐 넘어가야 했어요. 솔직히 설마 또 카풀하고 있냐고 여자랑 딴짓한 거 아니냐고 묻고 싶었거든요. 근데 참았어요. 근거 없이 남편을 몰아붙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매한 건 오래 못 붙들고 있고 금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가족 여행을 가는 날이 왔는데요. 저랑 남편은 결혼 때부터 적금을 모아서 훗날 가족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벌써 적당 금액이 맞춰졌고 덕분에 가족 여행을 실현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해외로 가는 거라서 친정이랑 시댁을 다 모아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에 티켓이랑 호텔, 식당 등등 다 예매를 마친 상태였어요. 적금에서 남는 돈으로는 시댁이랑 친정에 캐리어 한 대씩 사드렸고 기분 내시라고 옷도 사드렸어요. 양가 부모님은 물론 저도 들떠서 오랜만에 쇼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어오른 기분을 단번에 차게 식도록 만든 당사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자기는 여행을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던 게 비상이 걸렸다면서 오랜 기간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프로젝트 일이라서 안 할 수도 없고 여행 경비 조금 더 보태서 내가 당신 계좌로 보내놓을 테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쉬다 와. 진짜 미안해.
아쉽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하필 타이밍이 그렇네. 어쩔 수 없지. 시댁에는 자기가 말씀드려. 우리 집엔 내가 말할게. 원래 같이 가기로 한 상황에서 구성원이 한 명 빠지면 괜히 김 빠지잖아요. 그때 제 기분이 딱 그랬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남편과 동종업계 사람이라서 프로젝트에 비상이 걸리면 휴가 반납해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 빼고 양가 부모님 모셔서 가까운 여행지로 떠났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이 공항까지는 데려다 주고 갔어요. 나중에 귀국하는 날에도 마중 오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남편의 배웅을 받을 때는 마치 영영 이별하는 것처럼 속상했는데 놀다 보니까 또 그런 건 금방 잊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은 남편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어요. 양가 부모님은 저더러 낙오된 놈 생각 말고 노는 데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의 배우자 아닙니까? 남편은 제가 꾸준히 챙겨야지 누가 하겠어요. 한참 돌아다니면서 실컷 먹고 저녁 식사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마침 저희가 그 호텔에 묵었기 때문에 잠깐 옷 갈아입는다고 숙소로 흩어졌어요. 남편이 왔다면 같이 사용했을 호텔에서 저 혼자 덩그러니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유 시간이 있어서 남편한테 연락해 보려고요. 때마침 남편한테 먼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잘 노는지 궁금해서 연락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확인했는데 그 문자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기요, 나 회식 끝났어. 이제 차 타거든? 집에 가서 많이 사랑해 줄게. 기다려. 제가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는 거 알 텐데 남편이 왜 이런 문자를 보냈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뭔가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계속 걸었어요. 근데 거는 족족 고의로 끊어지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가 꺼져 있다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그 뒤로도 여행 내내 남편에게서 연락이 안 되었어요. 이거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남편에게 따지고 들어도 의부증이냐는 욕먹을 이유 없는 거 아닌가요? 여행을 오고 당일만 즐거웠지 저는 남편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 귀국날. 원래라면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저는 양가 부모님께 택시비를 챙겨드리고 배웅해야 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당연히 출근을 해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가방 정리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집을 뒤졌어요. 아니, 딱히 뒤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쓰레기통에 보이는 피임 도구 포장지를 보고서 남편의 불륜을 확신했어요. 남편이 평소 청소하는 걸 잘 못해서 제가 가족여행 가기 전에 쓰레기를 한번 싹 다 정리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갔다 왔더니 저도 모르는 껍데기가 떡하니 있네요? 이거 완전 증거물 아닙니까? 단단히 화난 저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씻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마주했어요. 슬그머니 들어온 남편은 제가 무어라 한마디 하기도 전에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길래 그런 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대체 그 문자 뭐냐고, 나 몰래 바람 피우냐고 따지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여행 가 있는 내내 마땅한 변명거리를 못 찾았던 건지 끝내 불륜 사실을 인정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정신 나갔었나 봐. 잠깐 현혹되었던 거지 절대 진심 같은 건 없었어. 무슨 말을 해도 여보한테 핑계로 들릴 거 아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나 진짜 한 번밖에 안 했어. 뭐?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행동해놓고
지난번에 나더러 의부증이니 정신병이니 그랬던 거냐? 그때 그 카풀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거지? 그년이랑 나 몰래 계속 카풀도 했지? 그건 진짜 아니야. 카풀은 당신이랑 약속했을 때 진작에 끝냈어. 그냥 그 애가 갑자기 자기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술 한잔 해주면 안 되냐고 해서 밖에 춥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한잔 했는데 그래서 잤다. 심지어 우리 집을 데리고 왔네. 그래, 그랬겠지. 그랬으니까 미처 뒤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한테 걸렸겠지. 나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어. 그냥 이혼하자. 더 말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남편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처음에 한 번 봐줬으면 됐지 뭐가 예쁘다고 두 번씩이나 봐주겠나요? 꼴도 보기 싫어서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친정에 전화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그러고는 시댁엔 남편더러 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이를 시 내가 직접 상간녀 데리고 시댁 찾아갈 거라고 해줬더니 남편이 한껏 기죽어서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각방을 썼습니다. 다음날 이혼 합의서를 준비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남편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오후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는 여행 때문에 피곤해서 쉬려고 연차 하루를 더 내서 집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은 남편 말고는 없는데 혹시 시댁에서 찾아온 건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가족여행 가 있을 때 남편이 실수로 제게 보냈던 문자의 진짜 주인공이시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란 말입니다. 꼴에 한 번 와봤다고 이 집을 또 찾아온 게 너무 웃긴 거 있죠? 낯짝 두껍게 제가 있는 시간을 알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왔나 궁금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상간녀에게 통성명 없이 통보했어요. 이혼해 줄 테니까 남편 데리고 살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상간녀가 냅다 무릎을 꿇대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그렇게 오래 만난 거 아니고 진지한 사이도 아니거든요. 진짜 잠깐 제정신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서 황당하기도 했고 기가 막히기도 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불륜 저지를 땐 짜릿하고 좋았는데 막상 책임지려고 하니까 싫었나 보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이미 그쪽이 우리 가정 다 파탄냈어요. 실컷 불 질러놓고 다 타버린 쓰레기장에서 저더러 도망가지 말고 살라고요. 그건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이죠. 이왕 몸이 시키는 대로 저질렀으면 계속 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 쓸데없이 계산하려 하지 말고. 잘못했어요, 사모님. 다시는 대리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저 때문에 대리님이 흔들린 거니까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면 대리님도 다신 한눈 안 팔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상간녀가 뻔뻔한 표정만 지어도 바로 머리채를 잡아버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 손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솔직히 이혼하지 말라는 상간녀 말에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예전보다 쉽긴 해도 저는 제 인생의 결혼 실패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슨 욕을 하셔도 달게 받을게요. 근데 이혼만큼은 제발요. 대리님이 사모님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혼하면 두 분 너무 속상하실 거잖아요. 제가 불청객 맞으니까 제가 알아서 빠져준다고요. 불청객이 사라져주겠다는데 굳이 이혼할 필요는 없지 않으세요? 지금 장난해요? 학교에서 반성문 쓰는 겁니까? 실컷 불륜행각 다 저질러서 잘 사는 가정 어지럽혀놓고 어쩜 뻔뻔하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쪽이 뭔데 내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냐고요. 상간녀는 자기 때문에 이혼만은 말아달라 사정하고 겨우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나서서 용서하고 이혼을 말리는 꼴이니 안 그래도 머릿속 복잡해 죽겠고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시기에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어요. 황당하게도 제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임신한 걸 한 달 좀 넘어서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가족 여행 가기 전에 만들어진 아이 같았어요. 임신 때문에 더 이혼이 고민되었습니다. 솔직히 이혼하지 말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주먹으로 한 대 쥐어 박아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는 절대 바람 안 피운다고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결국 저는 아기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기에게 완연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의 실수를 절대 잊지 않고 남편 태도를 지켜봤어요. 의외로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연애 때도 안 보여줬던 사랑과 노력을 쏟아붓더라고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제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새벽 늦게라도 동네를 다 돌아서 갖다 바쳐줬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사지도 해줬고 틀살 크림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서 발라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저도 남편의 한결같은 헌신에 끝내 마음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무사히 순산을 했어요. 아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딸을 안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을 만들었을 때 그 순간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남편이 건네는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 더 열심히 살자고, 우리 딸같이 잘 키워보자고 서로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가족 하나 더 생겼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가족이란 울타리가 단단해진 느낌이었달까? 어쨌든 하루하루가 바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만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틈만 나면 속으로 빌기도 했네요. 하지만 또 너무 행복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내 제게는 더 이상 참지 못할 불운이 또 닥치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허겁지겁 옷을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덩달아 놀란 저도 몸을 일으키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부장님 아내가 상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당황해서 얼른 남편의 검은 옷 찾아주고 양말까지 챙겨주었어요. 세수도 못하고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대충 물티슈로 눈곱만 정리해준 뒤 배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 딸한테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 운전 조심해. 서울이라고 했지? 이 새벽에 언제 거기까지 가냐. 졸릴 것 같으면 차에 있는 껌 꼭 씹어. 남편은 제게 걱정 말라고 괜히 깨워서 미안하다며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가더니 결국 이 모든 게 거짓말이란 걸 알았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리 바쁘게 튀어나간 것이 부장님 아내 상이 아니라 상간녀 출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눈치챘는지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나간 남편 때문에 잠이 깬 저는 우리 딸이 잘 자는지 살피다가 일찍 깬 김에 세탁기 예약 맞추려고 빨래 뒤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 낯선 냄새가 코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누구도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옷을 찾아 일일이 냄새를 맡아봤고 유독 심하게 냄새가 나고 있는 남편의 등산복 바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 옷 뒤졌는데 뒷주머니에서 웬 영수증이 있길래 살펴보니까 상표가 어느 산부인과더라고요. 그때 저는 잊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바로 도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부장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신혼 때에 직장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온 적이 있어서 안면을 튼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늦은 새벽에 민폐를 끼칠 순 없어 뜬 눈으로 남은 새벽을 다 지샌 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일찍 부장님께 연락해 봤습니다. 부장님 연락처는 남편 회사에 전화만 해도 부장님 책상으로 연결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 김지훈 대리 와이프입니다. 남편 혼자만 보내서 죄송해요. 저도 같이 갔어야 했는데 딸이 있어서 못 가보고 이렇게 전화만 드려요. 아, 김지훈 대리 알죠?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지훈 대리를 어디에 보냈다는 거죠? 오늘 연차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모님께서 상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때 부장님의 불쾌한 헛기침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 모든 건 남편의 핑계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불륜을 확신했죠. 저는 바로 부장님께 사과를 드린 후에 남편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후 좀 넘어가니까 남편한테 따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면서 진짜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남편은 지금 부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동료들끼리 3일 내내 곁을 지켜주기로 했다며 외박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제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최대치를 향해 올라갔어요. 가만히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짜증이 한가득 났던 저는 다음날 아침 딸을 데리고 제가 영수증에서 본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영수증 날짜를 보니까 산부인과를 방문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혹시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갔어요. 와, 그런데 정보는 무슨 그냥 남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병원 직원들에게 상간녀 이름을 물어보니 그 즉시 병실 호수를 알려주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직원들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문 열었는데 우습게도 둘 다 아직 꿈나라인 거 있죠? 들어가서 제대로 구경해보니까 여자 얼굴은 좀 낯익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지난번에 저한테 이혼하지 말랬던 그년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꼬락서니가 기가 막혀서 그걸 그대로 지켜보기가 싫었어요. 저는 바로 주위에 있는 가습기 물 뽑아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확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쌍욕하면서 깜짝 놀라 깨더니 저를 발견하곤 더 놀란 얼굴을 했어요. 순식간에 산만한 분위기에 상간녀도 잠에서 깼습니다. 상간녀 또한 저를 알아보곤 꽤나 당황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야, 당신 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 왜 잡았니? 니녀는 내가 이 새끼 가지라고 했을 때 왜 싫다고 밀어냈어? 그래놓고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건데?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악취미라도 있는 거야? 둘이 그게 통해서 계속 만났던 거냐? 이 쓰레기들이 보자 하니까 사람 바보 만드네? 여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아니, 지금 여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나가서 설명해 줄게. 몸도 성치 않으면서 애까지 데리고 이런 데로 오면 어떡해? 남편은 당황해서 많이 흥분한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길을 뿌리친 뒤 귀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주었어요. 그러고는 재차 이혼을 통보해줬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또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이제 보니까 저와 남편의 관계가 마치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계속 돌고 있다는 걸 그때야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쟤랑 따로 살림 차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 갑자기 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냥 애 낳는 것만 봐주고 연 끊으려고 했다고.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아윤이밖에 없어. 믿어줘. 와, 이거 정말 정신 나간 놈이네. 나한테 정신병 어쩌고 하더니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즐길 거 다 즐기고 애까지 낳으면서 양쪽 살림하고 있던 주제에
나랑 내 딸을 입에 담아?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윤이를 언급해? 야, 꺼져. 너 같은 쓰레기 다시 주워 담기 싫으니까 전현한테 꺼져버리라고. 안 돼, 여보. 나한테 쟤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 진짜 당신이랑 딸 위해서 잘해보려고 마지막으로 해결하러 온 거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넌 날 호구로 보는 거니? 우리 아윤이 태어난 지 아직 100일도 안 됐거든? 근데 저 여자 이제 출산했잖아. 저 여자가 네 애를 임신했다는 게 뭔 소리겠어? 네가 나한테 잘하는 척 연기하면서 전현이랑 붙어먹고 있었단 소리 아니야. 남편이 개소리 시전하는 게 어처구니 없어서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우리 딸이 놀라서 울길래 모자를 살짝 눌러서 귀를 막아주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금세 사색이 되어서는 이제 변명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만 구하더군요. 그때 잠자코 입 닫고 있던 상간녀가 자기 딴에도 위기를 느낀 건지 뒤늦게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애 보육원이나 베이비박스에 버릴 거예요. 태어나면 오빠랑 다신 연락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랑 헤어지지 마세요. 저 유부남 때문에 인생 망하기 싫다고요. 아직 새파란 청춘인데. 이런 정신 나간 여자 본 적 있으십니까? 상간녀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는데 진짜 철딱서니가 없더라고요. 보육원이나 베이비박스에 버리다니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유부남이랑 실컷 즐겨놓고 청춘 망할까봐 겁이 난다니. 이거 제가 이해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웬만하면 산모한테 손찌검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혀 나불대는 입술이 끝까지 이기적이라서 도무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혹시 울면 먹이려고 타왔던 분유를 꺼내서 그 상간녀 얼굴에 쳐 뿌려버렸습니다. 유부남한테 발목 잡혀서 청춘 아깝다고? 청춘 따질 시간에 분유 처먹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겠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인생 망해서 태어난 게 무슨 청춘을 누린다고. 네 손으로 망친 네 인생 남더러 책임지라고 하지 마. 뭐라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환자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감히 산모한테 이러면 안 되죠. 상식이 없어요? 옷 다 버렸잖아. 옷 갈아입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식 없는 년한테 상식 없냐는 말 들으니까 우습네. 처음에 내가 이혼한다 했을 때 안 말렸으면 소송 같은 거 안 했어. 근데 지금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소송해줘야겠다. 내 남편이랑 회사 같이 다니지? 네 남자랑 사이좋게 해고 한번 당해봐. 남의 인생 망쳐놨으면 똑같이 당할 각오했어야지. 상간녀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를 때 저는 황급히 제 딸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만 병실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붙잡으면서 여보 여보 거렸고 졸지의 간호사들은 이 병실의 산모가 상간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혹시나 직원들 헷갈리지 말라고 저는 남편을 내치면서 소송장 받을 준비하라고 선포해주고는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대로 나온 저는 남편이 따라오는 걸 느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문을 닫았을 때 남편이 들이닥치려고 했는데 제가 빨리 출발해달라고 해서 남편을 따돌렸어요. 근데 산부인과 주차장이 지상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급하게 차로 뛰어가더니 제가 탄 택시를 따라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 정말 무서웠어요. 저렇게까지 쫓아올 만큼 간절한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면 욕구에 무너지질 말았어야지. 이미 할 거 다 해놓고 봐달라뇨. 제가 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고향 같은 존재입니까? 이젠 남편의 똑같은 패턴에 흔들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의 불륜에 내성이 생겨버렸나 봅니다. 어쨌든 출발한 지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도 남편이 계속 쫓아오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다시 기회를 달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돌아봤더니 남편 마음이 급했는지
저를 쫓아온다고 빨간 신호를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쳐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이 사람들 다 보는 상황인데도 저를 붙잡으려고 뺑소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기사님한테 급하게 말씀드려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렸더니 사람들이 남편 차를 우르르 쫓아와 남편을 붙잡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사람들에게 붙잡혀버렸죠. 사람들은 남편을 잡아 끌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을 쳐놓고 어딜 도망가냐고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제게 얘기 좀 하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뿐입니다. 저놈이 저랑 우리 딸을 위협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남편이 더더욱 제 곁에 못 오도록 막아주었어요. 그 사이 112는 금방 나타나 남편을 바로 체포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연행되어 갔고 저는 남편 차에 치인 피해자가 걱정이 돼서 사고 횡단보도로 뛰어갔어요. 어느새 119까지 와서 피해자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피해자가 저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것 같아서 끝까지 지켜봐주고 싶었어요.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구급차를 타고 함께 따라갔고 수술실 앞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오시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을 소송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그 피해자분이 안타깝게도 크게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도주치상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거기다 저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정신적 손해배상과 양육비를 청구했어요. 남편은 수감 생활 3년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계속해서 감방에 사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죄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남편의 형량이 더 추가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이 재판받던 도중에 뺑소니 피해자가 결국 사망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총 7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깜빵 생활이 늘어난 건 다행인 일이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떠나버린 고인은 무슨 죄인가요? 남편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피해를 본 건지 모르겠네요. 부디 남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똑똑히 알고서 평생 죄책감에 불행해 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간녀는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따로 소문을 낸 건 아닌데 이미 그 상간녀 이미지가 회사에서 꽃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 전 남편이랑만 사고를 친 게 아닌 건지 몇 건 더 걸린 것 같았는데 아이를 임신한 건 제 전 남편과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이미 널리 소문이 퍼진 거 있죠? 딱히 더 이상 손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상간녀와의 관계는 그 정도로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신혼집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아무래도 식구 하나라도 더 있는 곳에 있어야 그간의 상처를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딸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많이 웃으면서 크고 있어요. 저도 받은 위자료가 많아서 한동안은 일 안 하고 딸이랑 부모님과 힐링의 시간을 좀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친정집 이사도 알아보고 있어요. 전 남편이 평생 그곳에서 늙어 죽을 만큼 긴 형량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경기도에 집을 없애버렸으니 그 다음 찾아올 곳은 서울 친정집일 확률이 높거든요. 저희 가족을 지키려면 전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영역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부모님께도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 좀 죄송하네요. 앞으로는 괜한 남자 믿지 말고 단단한 엄마로서 새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앞날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꼭 감당할 수 있는 고충만 겪으시고 감당하기 벅찬 행복을 느끼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